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오늘도 강승희 뇌피셜을 자리해주신 강승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저희가 제목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쇼크를 한번 받았죠. 그죠? 그래서 야, 캐리 트레이드 뭐야? 어쨌든 제가 청산되면 주가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포 거래는 아주 예전에 레포 얘기 잠깐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미국 시장을 보는 분들이 레포보다 영레포가 더 유명해요. 그죠? RRP라고. 예, RRP가 뭐야? 그래서 영레포 하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약간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영레포 잔고가 얼마여서 그게 뭐 지준으로 가서 얼마가 그쵸, 돼서 그쵸. 유동성이 풀리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와, 저거를 공부해서 저거를 하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하고, 어떤 걸 캐리 트레이드라고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은 제 맘대로, 뇌피셜이니까 제 맘대로 이런 거를 나는 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해 라는 부분을 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레포 거래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했던 문제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30엔, 135엔대 근처 가면 이제 캐리 트레이드 또 청산 막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청산됐을 때 이전에 8월 달처럼 주가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번엔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네, 차이점을 제가 좀 이따가 캐리 트레이드 정의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실제로 투자자들은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어떤 임팩트가 있어서 실제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손익구조를 일반적으로 캐리라는 단어는 이자를 보통 캐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자율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트레이드가 이제 캐리 트레이드다라고 정의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금리 통화를 이제 사는 거죠. 저금리 통화를 차입해서 고금리 통화를 사는 거. 근데 이거가 0에서 출발하지 않잖아요. 원금은 있잖아요. 일단 원금이 예를 들어서 달러든 위안하든 원하든 있고, 걔가 뭔가를 저금리 통화를 사려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진짜 은행들이 이제 사서 빌려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빌려서 하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헤지 펀드들처럼 레버리지를 걸고 IB를 끼고, 그 다음에 프라임 브로커라는 중간에 기관을 껴놓고 그냥 대출을 막 돌려서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헤지 펀드들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헤지 펀드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지금 얘기한 이 캐리 트레이드예요. 왜냐하면 헤지 펀드는 뭐냐면 변동성은 작아야 되고 수익은 좋아야 돼요. 그쵸. 예,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은 솔직히 주식 롱숏보다 너무 쉽게 그 타겟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을 때 PB들이 제일 많이 팔았던 상품들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위안화 캐리가 아니라 위안화 채권을 사서 레포를 돌리는, 지금은 위안화가 빌려서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잖아요. 네. 근데 그랑 완전 반대, 거꾸로였어요. 현물을 사서.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빌려서 위안화만 사가지고 그걸 뺑뺑뺑뺑 돌리면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달러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0%였으니까 0%, 1% 사이였으니까 그걸로 돈을 빌려서 그 다음에 위안화를 사요. 네.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위안화 강세가 추세였어요, 또.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추세니까 위안화 강세로 먹고,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로 간다는 얘기니까 위안화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안화 채권을 사고, 그러면 위안화 채권에서 환율이 올라가서 먹고, 달러로. 달러 투자자가. 네. 예. 그래서 위안화를 사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중국 채권을 투자를 못하게 했어요, 외국인이. 그렇죠. 네. 예. 지금도 이제 레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레포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외국인 들어와서 시장을 흔들면은 자기도 힘들거든요. 예. 자기 마음대로 금리도 결정을 못해요, 이미 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본토 주식,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DLS로 그런 상품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은행 예금하기 뭐 이런 거. 예. 금리 차가 너무 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캐리 트레이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무도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 쓰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랬었던 그 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금리 통화를 사고 저금리 통화를 파는 트레이드. 그래서 그 금리 차가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다라고 하면 지금 엔화라고 하면 엔화는 1%,
달러는 5%, 그럼 4%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 4%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환율에서 4%가 깨지면 제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은 당연히 반대로 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되게 리스크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딱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캐리 트레이드가 돈을 버나를 딱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금리 차가 크면 클수록 제일 좋겠고, 그죠? 두 나라 금리 차가. 그래서 보통 저금리 통화는 일본,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금리 통화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여기 어떻게 미국이 들어있다는 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데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 뭐 누가 사냐, 뭐 미국 채권 저렇게 많이 발행하면 금리 폭등해서 6%, 7%갈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저는 아닐 것 같은 게 고금리 통화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저 저금리 통화로 이거 사가지고 계속 돌리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금리 차만큼 먹으니까. 그래서 살 사람은 많다. 예, 미국 채권 살 사람은 많다. 금리가 높다면. 그리고 남들이 낮아지기만 하면. 그래서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두 번째는 금리 차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환율. 환율이 약세가 돼야 돼요. 강세가 되면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약세가 될 것 같지?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 통화를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통화를 또 파니까 그 통화는 더 약세가 되죠. 자기가 계속 더 파니까.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사는 채권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죠. 통화도 더 강세가 되고. 그게 더 레버리지가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줄여야 되는 조건 중에 세 번째가 변동성이에요. 왜냐하면 환율로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4% 수익을 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샀잖아요. 채권을 특히 미국채를 샀잖아요. 그럼 미국채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안전자산에 가까운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담보를 주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쉽게. 위안화 채권 사고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위안화 국채 아니면 안 해주거든요. 근데 미국채는 막 다른 거라도 빌려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장은 있으니까. 금리가 높을 뿐이지. 시장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뭘 산 다음에 다시 담보 넣고 돈 빌려서 그걸 또 사요. 담보 넣고 또 사요. 이거 뺑뺑 한 3번 정도를 돌리면은 아까 얘기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 한 6, 7%에서 10%까지 벌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위안화로 돌아가면 위안화 채권을 사고 달러를 빌려서 위안화 채권을 사가지고 한 3번 정도, 4번 정도를 돌리면 총 수익이 한 15%에서 16%가 나왔었고, 그 다음 PB들이 수익을 이제 뭐 은행들이 가져가는 돈, 그러니까 금리 차 중에서 이거 뭐 신용 스프레드예요 뭐 이러면서 뛰어가는 게 한 6%. 그리고 10% 이제 고객 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커졌어가지고,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수익이 계속 났어요. 환율이 꺾이기 전까지. 예. 위안화가 약세로 돌기 전까지. 위안화가 강세되는 동안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였다는 얘기잖아요. 다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게 이제 뒤집히니까, 왜냐면 이제 언와인딩을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변동성 부분이 있었잖아요. 위안화는 고시하잖아요. 막 못 움직이잖아요. 딴 나라 통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캐리만 낮으면 굉장히 안전한 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통화죠. 엔달러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캐리만 나기만 하면 무조건 하면 이득인 거죠. 거기다 약세까지 버텨진다? 완전 금상첨화죠. 변동성 낮지, 저금리 통화도 약세될 것도 거의 확실하지, 금리 차도 좋지.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마진콜 리스크가 존재해요. 저금리 통화를 차입해서 금리 차를 이용해서 이제 채권을 사고, 네. 채권을 산 다음에 그 돈을 넣고 레포 거래라는 게 결국 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채권 주고 내가 언제 다시 살게, 그리고 다시 돈을 빌려오는 거, 그다음에 그걸로 다시 또 채권을 또 사고. 그 대신에 이제 헤어컷이라는 게 있어서 100을 내가 100짜리 채권을 맡겨도 100을 다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걔가 변동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 있죠. 신용이 나쁘다면 더 조금씩 대출을 해주겠죠. 그래서 금리차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이걸 갖다가 고금리 통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 안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금리 통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통화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미국 달러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계속하면 돼요. 미국 달러는 안전하니까 그냥 또 넣으면 돈 빌려주고, 그걸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반복으로. 그러니까 빨리 고금리 통화는 원래 그 개발도상국,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여야 되는데 거기에 미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결국은 투자 규모가 저절로 확대되면서 수익률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가 되게 헤지펀드들이 많이 했고, 이런 사례들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고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로 1% 차입해서 달러 환전해서 5%짜리 채권 사서 4% 먹고, 그 다음에 대신에 환차익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리스크로 테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이 그래서 135엔 가면 트리거 되면 언와인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거꾸로 다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언화인드니까. 위안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진짜로 트럼프가 뭔가 이 포지션이 꽉 찼을 때 특히 이제 중국 투자자들이 이걸 레버리지를 막 걸어서 끝까지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업들이 웬만큼 이제 온쇼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지어라. 이럴 때는 얘네들이 비싸게 사서 들어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높게 가다가 얘네들이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낮아져야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네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원래 만들 수 있는 캐파에 자기네가 쓰는 캐파에 한 1.2에서 1.5배 정도의 공장을 짓는데요. 항상 수출이 이만큼 더 되게. 그러니까 맨날 공급 과잉인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가 썼냐면 미국이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어버리잖아요. 여기 이게 남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태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실제로 이게 끝나서 얘가 이제 수출까지 해야 된다, 미국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수입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때 가서는 달러를 약세로 돌리지 않을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미국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40%는 원래 수출해서 벌고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고 있고, 60% 정도가 이제 온쇼에서 미국에서 벌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진짜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은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당하는 거는 누구냐면 이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했다가 언화이닝 나가면서 이제 한 번에 털리는, 한 3, 4년 번 거 이제 한 번에 털리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안화 투자자들도 결국 레포 거래를 돌려서 돌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레포 거래를 이제 잠깐 보면은 펀드를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 100이라는 펀드를 넣으면은 네. 100으로 채권을 사요. 그 다음에 채권을 산 다음에 레포 거래 시장에 가서 이거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일짜리 뭐 한 달짜리 한 달 이상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짧은 걸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단기 자금 운영하는 거야. 뭐 이렇게밖에 우리도 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뒤에서 뭐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펀드를 만들어서 레퍼 펀드를 만들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채권을 100을 사가지고 좀 크레딧이 좀 그래도 좋은, 근데 레포 시장에서 아무거나 받아주질 않아요. 국채만 주로 받아주려고 하고 은행채도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주는 애들이 밴드도 넓고 받아주는 대신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서로. 그래서 크레딧 시장이랑 이제 그 마켓 레이트 시장이랑 이게 잘 엮여서 돌아가고 리퀴디티가 좋으니까 그 시장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서 미국 달러 채권에서 레포 거래하기가 더 쉬워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100을 사서 넣고 90 빌려다가 90 또 사고, 그러면 그거가 또 빌리는 금리하고 채권 금리하고 그렇죠. 차이만큼 또 수익이 또 남잖아요. 그 다음에 또 90을 산 다음에 90으로 85 85 받고, 받고 네. 또 빌리고, 그걸 한 3-4번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3번만 그렸는데 3번 아니라 많이 하는 5번까지예요. 그러면 5번까지 해서 뭐 60, 80, 70 이렇게 계속 차입하고 또 레퍼, 차입하고 또 레퍼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맨 마지막에 가면 거의 한 7%? 우리나라 한 3% 금리일 때도 한 7% 정도까지 나왔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의 2배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없어요, 우리 채권 투자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네. 환율을 위험을 안 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캐리 트레이드를 얘기한 거는 빌려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레퍼 펀드 얘기할 때는 안 빌리고 내 돈 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의 리퀴디티가 없어지거나 돈을 못 빌리는 상황, 레포 시장에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팔고 팔리는 게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한번 저희 뇌피셜에서 다뤘었던 네.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굉장히 수익이 좋아요. 엄청 좋은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단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좋고 좋아서 지금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되면은 지금 이게 청산이 될까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위안화 트레이드는 그나마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는. 고시에서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작아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알았으면은 안 하지 않고 되게 많이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는 이제 환율을 다 막는 거죠. 네. 해외로 유출되는 거를 막는
거래를 계속 막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까 채권도 못 사게 했었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RQF라는 걸로 등록된 사람들만 나한테 신고하고 사. 쿼터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쿼터를 받으면 돈이었어요. 네. 쿼터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비를 해요. 네. 쿼터만 받으면 다른 나라 캐리하면 통화를 받으면 되니까. 그냥 캐리만 하면 무조건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줄이 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위안화를 빌려서 달러채를 사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딱 비교를 하니까 아 그때는 중국이 진짜 잘 나갈 때고 지금은 중국이 되게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상태인 거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차트 보시면은 네. 보통 이제 캐리 트레이드 이름 나올 때 나오는 게 이제 옌,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위안,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또 나름 뭐 환율 때문에 금리를 뭐 동결하신다도 하시고 뭐 이러니까 이러시니까 이제 여기쯤 있는데 이제 밑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애가 멕시칸 페소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 페소를 보면은 정말 오히려 캐리 트레이드의 이 벤치마크에 가까운 된 것 같아요. 브라질하고 뭐 멕시코하고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방에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느 정점인가는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저금리의 달러 약세가 자기 뷰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거꾸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드디어 취임을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이제 뭐 환율 레벨이 얼마고 뭐 금리가 얼마고 보다는 지금은 정말로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잘 버나 못 버나에 따라서 이 정책들이 막 바뀔 것 같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미국 기업들이 잘 못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수익도 안 나고 막 경기도 나빠지고 침체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그 큰일이다. 예, 나머지 나라들은 다 더 힘들 것 같은 예, 그래서 미국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아저씨 있는 동안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언와인드 당하는 통화들은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근데 언와인드를 당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강세로 되는 거죠. 강세로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환율이? 수출에는 안 좋죠. 그쵸. 네. 수출에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애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마다 원래 환율이라는 게 지금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각국의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해놔서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쪼개야 된다. 옛날처럼 마크 이런 것처럼 다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브렉시트 나갔다가 이제 영국은 더 바보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더 바보가 된 거여서 이게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교환이다 보니까 국가 간의 수출 수입, 그 다음에 경제 부분, 그 다음에 통화량 부분이 정말로 반영이 엄청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페소 보여드렸지만 많이 찍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거든요. 통화를 막 찍으면 기축 통화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얘기들 막 나오고 막 이랬던 이유도 미국이 막 찍었는데 걔를 컨트롤할 데가 없다 이건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보유 자산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채권도 이제 QT 계속해서 지금도 QT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달러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도 나름 룰을 지켜서 남들은 이제 룰 잘 안 지키고 자기 많이 마음대로 찍었는데. 막 찍는데 그래도 자기네 나름대로는 룰도 지키고 되게 페어하게 공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선진 레벨로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화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야 돼,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그 레포 부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레포가 그럼 무슨 영향을 미치냐, 네. 단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레버리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레포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맨 그 발행액의 국채라면 국채를 누군가 계속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레포를 계속하면. 없어지겠죠. 레포를 계속하면은 채권을 갖다가 자기가 사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역레포를 하면 예를 들어 역레포라는 얘기는 거꾸로 맡기고 돈을 주는 받는 거고.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의 레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흡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을 중국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환율도 내가 찍는데 금리도 내가 찍고 근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아비트러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레포는 지금처럼 신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포 펀드다 그랬을 때 되게 안전한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깨지는 상태가 발생하는 이벤트 상황이 발생하면 걔네들이 다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금이 뭐 깨질 수준은 아니겠지만 근데 뭐 중국이나 미국의 신용이라고 생각하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다고 생각해서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낮지만 예를 들자면은 채권 같은 경우도 파보다 아래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벤트 상황에서는. 예. 아, 단기적으로는 또 청산이 될 수도 있다. 있죠. 움직이. 있죠. 아,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네. 생각해보면은 유가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가잖아요. 그쵸. 팔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쭉쭉 팔려고 기다리는 또 세력들도 있죠. 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되게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게 저는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 내려갔다가도 잽싸게 올라오는 상태. 누군가 왜냐면 쳐다보고 있고 리퀴디티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N만 해도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 그러면서 러셀은 급등하고 나스닥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8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작이 났죠. 거의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그게 결국 이런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있었을 때 예를 들자면 코스피 매도하고 아까 전에 제가 안 짚고 넘어간 것 중에 그 채권을 가지고 레포를 한다 그랬잖아요. 채권과 유사한 성과가 나는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를 해요. 네. 채권 대신 갈아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담보로 놓고 또 이렇게 돌려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두 개가 반대로 가면 다 언라이닝 해야 되잖아요. 환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네가 원했던 러셀 숏에 나스닥 바이를 해서 잘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옌캐리 트레이드였어요. 그러면은 옌 때문에 마진콜이 나오면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다 청산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의 에쿼티 롱숏에 걸려있던 애들은 이제 무서움을 한번 그때 봤던 거죠. 이제 그때 다 털렸고 예. 그리고 미리 올라갔을 때 조정 다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쿼티 쪽의 영향보다는 채권 쪽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레포 펀드가 계속적으로 돌면은 시중의 자금의 유동성들이 계속 흡수가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레포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영레포 시장 미국 거 쭉 그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원래 없어요. 없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남았어요. 지금 한 5밀리언? 빌리언 됐다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빌리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게 유동성이 이제 영레포라는 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유동성 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풀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들도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누가 제일 아냐? 제일 잘하는 거는 그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페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영레포를 해놓은 이유가 있고 영레포에 자금이 들어가게 만든 이유가 있고 그걸 금리를 낮춰서 도로 빠져나가게 하는 또 의도가 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준을 하고 대출을 가고 이게 섞이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동성으로서 막 포커스하면서 그걸 주가 연동시키거나 이러면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뭐 달러가 약해질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진짜 그냥 펀더멘탈 데이터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예. 왜냐하면 그 펀더멘탈 데이터를 가지고 페드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높일지 내릴지 유동성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위안화 캐리 청산된다면 빠질 때 많이 빠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위안화는 요만큼 빠지지만 저기 위에 가서 보시면 엔화는 많이 빠져요. 네. 네, 많이 빠져요. 그리고 멕시칸 페소도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도 변동성이 이런 엔화나 페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니까 그래도 아시아 통화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통화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너무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더 심하게 잘 분산해 놓지 않으면 힘들겠다. 지난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달러가 강세일 것 같긴 한데 강세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갔다가
12월 달에 가거나 뭐 어느 something one day에 한번 빵빵 꺾일 때. 두 번 꺾이면은 이제 환에서 먹었던 거 뭐 10%든 10%까지도 안 되겠지만 한 5%든 이게 갑자기 다 마이너스로 돌고 그러면서 기초 자산들까지 다 어나인드 시키는 것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해 놓는 게 필요한 한 해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를 예상한다고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야 프라자 합의하고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대 숏 가자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기초 자산이 어디로 계속 됐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엔캐리 청산도 일어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이게 거죠. 이거를 그런 기초 거래. 자산으로 계속 일으켰구나라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주요시하게 봐야 되는 게 맨 마지막에는 네. 누군가는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누가 댓글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 미결제 잔고는 어디서 보나요? 뭐 이렇게. 그 지금 CME 사이트에서도 있고요. 그 CFTC라는 데 가서 이제 막 하는데 CFTC는 걔네는 또 이제 공시만 하는 데여서 그렇죠. 이렇게 유저 프렌들리하지가 맞아요. 않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하는 뭐 유튜브 하는 그 테이블 생각 같은 데서도 보면 클릭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가 돼요. CME 사이트에. CME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다. 네, 근데 조금 너무 많기 때문에 CME 홈페이지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 링크를 찾으셔서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리얼타임으로 안 나와요. 매주 화요일자를 금요일날 발표해줘요. 그래서 그걸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또 그것도 꼭 보고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딜레이 데이터다. 근데 그렇게 며칠 만에 이렇게 큰 자금이 오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투자자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미디어리 뱅크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SM 매니저 있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그 CTA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록해야 되는 꼭 등록해야 되는 큰 포지션 가진 이 사람들 맞아요, 아닌 맞아요. 사람들, 그다음에 레지스터드 된 사람들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난이 우리 개인, 뭐 그냥 좀 있는 사람들 많이 모인 거 이렇게 나눠져 놨기 때문에. 이분들의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정도만 봐야지 얘가 롱 갔으니까 얘가 숏 가고 얘가 롱 갔으니까 숏 가고 이런 거를 해서 올라간다고 산 거야. 그거는 저는 SM 매니저만 따라가서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근데 그거는 제 경험으로는 주식회 펀드가 유입됐어요. 그러면 매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음에 그 표를 한번 보면서 네. 이전에 뭐 엔캐리 청산이 있었을 때든 그런 추이를 한번 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될까요? 해석은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포지션에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맞아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네요. 얘네들을 중간중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한번 다음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레포나 영레포나 다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결정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발표는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픽스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곳이 한국, 비슷하긴 네, 하는데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레포 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잖아요. 네. 예, 기준금리를 정해주면 실제 시장에서는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하고 증권사나 붙어 있는 레포,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RP 시장 가서 사, RP에다 넘겨 이거가 이제 개인하고 증권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랑 이런 증권사들이랑 거래하는 레포,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프라이머리 딜러 분들과 중앙은행이랑만 하는 레포. 시장이 다 달라요. 그럼. 이게 세 개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이게 세 개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가면서 마진이 붙고 여기서 여기 가면서 마진이 붙겠죠. 예, 다 수익이 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준에서는 자기가 높여놓으면은 일로 돈이 막 들어오고 일로 들어오면 여기 금리가 수급을 높아지고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중앙은행이 막 모든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되니까 그 밑에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가 있어서 그 시장만 자기가 조절하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자기도 또 돈 그렇게 해왔으니까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1bp, 0.5bp라도 남기고 또 그 밑에 때에다가 또 레포를 돌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결국 임팩트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면. 경제 기사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이 뭐 얼마를 발행했다. 네, 그게 여기 네, 이쪽 끝에 그런 거 건 프라이머리 딜러랑 한 거고 거기에 반영된 것들이 결국 시장에 풀릴 때 금리가 다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또 환으로 이어지는 네. 오늘의 뇌피셜이었는데 뭐 요점은 정리하자면 뭐 위어나 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확실한 방향이고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또 언제 한 번, 두 번 꺾여서 크게 청산이 일어나거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 유의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